제 이름은 김성자입니다. 시장 어귀,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퉁이에서 30년 넘게 칼국수를 끓여 팔고 있어요. 사람들은 간판 이름 그대로 저를 성자 칼국수 사장이라고 부르지요.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커다란 솥에 멸치와 다시마, 보리새우를 듬뿍 넣고 진한 육수를 올리는 것으로 제 하루는 시작됩니다. 이 육수 끓이는 냄새를 맡아야 비로소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지겹지도 않으냐고 묻지만 이 가게는 제 청춘과 인생 그 자체나 다름없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아들 남기리를 키워낸 곳도 억척같이 돈을 모아 지금의 작은 건물을 올리게 해준 것도 모두가 칼국수 한 그릇 덕분이었죠. 제 삶의 유일한 자랑이자 목표는 아들 이남길이었습니다. 비록 대기업에 다니거나 박사 학위를 가진 아들은 아니어도 어릴 적부터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착하고 바르게 자라주었어요. 어미가 시장에서 하루 종일 밀가루 반죽을 주무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학교가 끝나면 가게에 들러 손님들이 먹고 나간 그릇을 치우던 속 깊은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벌써 30을 훌쩍 넘겨 장가를 간다고 하니 마음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한 것이 참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아들이 제 앞에 데리고 온 아가씨의 이름은 신하영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본 순간 참 예쁘고 야무지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얀 얼굴에 눈웃음이 어찌나 살갑던지 남기리가 왜 그리 푹 빠져서 매일같이 입이 닳도록 자랑했는지 단번에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말씀 정말 많이 들었어요. 남길 씨가 어머님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라고, 어머님 칼국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늘 그랬어요. 제 손을 꼭 잡고 조잘조잘 말하는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제 아들을 저렇게까지 위하고 좋아해 준다니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 아들의 얼굴에도 행복함이 가득했어요. 저만 보면 수줍어서 말도 잘 못하던 녀석이 화영이 옆에서는 아주 듬직한 남자가 되어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보상을 받는 것 같아 기쁜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도왔습니다. 결혼 날짜가 잡히고 어느 날 남기리가 화영이와 함께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신혼집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저희가 모아둔 돈이랑 대출을 좀 받아서 저기 동네 언덕에 있는 작은 빌라 전세부터 시작하려고요. 방 2칸짜리인데 둘이 살기에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분수에 맞게 시작하는 것이 맞고 기특한 생각인 것도 알아요. 하지만 평생을 고생한 내 아들, 그 귀한 아들이 결혼 시작부터 좁고 낡은 빌라에서 아등바등 살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번듯한 아파트에서 떳떳하게 시작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게 어미의 욕심이라면 기꺼이 부리고 싶은 욕심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저는 큰 결심을 하고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보여주었죠. 제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기라, 화영아. 너희 둘이 이 돈으로 아파트 한 채 사라. 엄마가 주는 결혼 선물이다. 두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남기리는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 저희 괜찮아요. 저희끼리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시끄럽다. 어미가 자식한테 이 정도도 못 해주겠니? 너희 둘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 노후를 위하는 길이야. 사양 말고 받으렴. 제 단호한 말에 남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시울만 붉혔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화영이가
와락 제 손을 잡으며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이 큰 돈을 받아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짠하고 예뻐 보이던지. 저는 화영이의 손을 마주 잡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울지 마라, 아가. 이제 너도 내 딸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날 화영이는 제게 몇 번이고 다짐하더군요. 평생 친딸처럼 저를 모실 거라고,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 진심 어린 눈물을 보며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제 도움으로 동네에서 가장 좋은 신축 아파트에 신혼집을 꾸렸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24평짜리 방 3개가 딸린 아담하고 예쁜 집이었어요. 집들이 날 깔끔하게 정돈된 집안을 둘러보는데 제 마음이 다 뿌듯하더군요. 베란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보며 곧 태어날 손주가 저 거실을 뛰어다닐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시간도 잠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화영이가 부쩍 얼굴이 어두워져서는 한숨을 쉬는 날이 많아졌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그저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 아들 내외와 함께 저녁을 먹는데 화영이가 폭탄 선언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저 회사 그만두려고요. 깜짝 놀란 제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직장도 좋고 다닐만하다고 했던 애가 갑자기 왜 그러냐고요. 그러자 화영이는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터진 듯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부서에 저를 너무 괴롭히는 상사가 하나 있어요. 제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데 더는 못 견디겠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이러다 병이라도 날 것 같아요. 옆에 있던 남기리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화영이가 요즘 정말 힘들어했어요. 매일 밤 울면서 잠들고 제가 그만두라고 했어요. 돈 몇 푼 버는 것보다 사람 건강이 먼저잖아요. 아들까지 저렇게 말하는데 제가 무슨 수로 더 말리겠어요. 안쓰러운 마음에 그래, 잘 생각했다. 고생 많았네. 정 힘들면 그만두고 좀 쉬어라 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화영이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집에서 쉬면서 살림도 배우고 남편 내조도 하면서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저도 한동안은 마음을 놨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제가 가게 마감을 하고 있는데 화영이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제 옆에 앉아 어깨를 주무르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을 꺼내는 겁니다. 어머니, 매일 혼자 일하시느라 힘드시죠? 저 이제 시간도 많은데 어머니 가게 일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제안이었습니다. 너가 뭘 할 줄 안다고 여길 돕니다. 여긴 힘들고 험한 일이야. 그냥 집에서 푹 쉬어.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이제 이 집안 며느리고 성자 칼국수도 저희 가족 가게잖아요. 남들한테 인건비 주시는 것보다 제가 옆에서 거들면 돈도 아끼고 좋죠. 저도 뭐라도 배우고 싶어요. 가족끼리 함께하면 좋지 않겠냐는 말, 가게를 배우고 싶다는 말이 어찌나 기특하게 들리던지요. 속 깊은 며느리를 얻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래, 젊은 애가 집에만 있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게 낫지. 저렇게 의욕을 보이는데 가르쳐주면 금방 배우겠지. 그런 생각으로 저는 화영이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한번 나와보렴. 힘들면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정말 열심히 할게요.
화영이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흐뭇한 마음으로 텅 빈 가게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다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할 거라고요. 하지만 그날의 제 결정이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선의의 탈을 쓴 여우를 제 손으로 직접 닭장 안에 들인 꼴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화영이는 아침 일찍부터 가게에 나왔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깔끔한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꽤나 맵시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겉모습과 다르게 일솜씨는 영 아니었습니다. 의욕만 앞섰지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요? 첫날은 손님상에 나갈 칼국수를 들고 가다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그릇이며 국수며 바닥이 온통 엉망이 되었죠. 뜨거운 국물에 대지는 않았는지 놀란 제가 달려가니 본인 아픈 것보다 제 눈치를 살피며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일해서 그런가 봐요.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얼굴을 보니 차마 나무랄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라며 다독여주고 깨진 그릇을 치우는 내내 마음 한구석이 조금 답답해져 오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 후로도 화영이의 실수는 계속되었습니다. 손님 주문을 잘못 받아서 주방에 혼선을 주기도 하고 젓가락통을 엎질러 한바탕 소동을 만들기도 했죠. 함께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사모님 며느리라 뭐라 말도 못하겠고 일은 2배로 힘들어졌다고요. 그 아이들에게는 제가 따로 미안하다 말하고 시급을 조금 더 챙겨주며 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끼리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꺼내니 엄마 화영이가 원래 사무직만 해서 몸 쓰는 일은 서툴러. 그래도 얼마나 노력하는데 조금만 더 지켜봐줘라며 아내 편을 들기 바빴습니다. 제 아들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제가 더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저 묵묵히 화영이가 저지른 일들을 수습하며 시간이 약이려니 하고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화영이가 다른 모든 일에는 그렇게 서툴고 관심이 없으면서도 유독 계산대, 즉 포스기 앞에만 서면 눈을 반짝였다는 겁니다. 제가 마감을 하고 하루 매출을 정산할 때면 꼭 옆에 와서 어깨너머로 구경하곤 했어요. 어머니, 이건 뭐예요? 하루 매출이 이렇게 다 기록되는 거예요? 그럼 카드랑 현금이랑 따로 다 집계가 되고 메뉴별로 뭐가 얼마나 팔렸는지도 다 나와. 세상 참 좋아졌지. 우와, 신기하다. 그럼 현금으로 낸 건 손님이 영수증 안 받아가면 기록이 안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섬뜩한 질문이었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의 순수한 호기심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가게를 물려받기라도 하려는 건가 싶어 대견한 마음까지 들었죠. 그래서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포스기 다루는 법부터 시작해서 마감 정산하는 법, 시제 확인하는 법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화영이는 다른 일을 배울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놀라운 집중력으로 제 설명을 빨아들였어요. 메모까지 해가면서 질문을 쏟아내는데 그 열의가 어찌나 대단하던지 이 아이가 드디어 적성을 찾았나 보다 하고 안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화영이는 홀 서빙보다는 계산대를 보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처럼 바쁜 시간대에는 저나 아르바이트생이 함께했지만 조금 한가한 오후 시간에는 화영이 혼자 계산대를 맡는 날도 생겨났어요. 본인도 그 일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고요.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금액이었습니다.
하루 장사를 마치고 정산을 하는데 현금 시제가 7,000원이 비는 겁니다. 어라, 내가 아침에 시제를 잘못 확인했나? 하고 고개를 갸웃거렸죠. 워낙 바쁘게 돌아가는 장사다 보니 가끔은 저도 실수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날은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이번에는 12,000원이 비는 겁니다. 슬슬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돈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철저한 사람이었거든요. 30년간 장사를 하면서 돈 계산을 틀린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옆에서 제 표정을 살피던 화영이가 물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표정이 안 좋으세요. 아니다. 정산을 하는데 돈이 조금 안 맞아서 그런다. 어머, 정말요? 얼마나 안 맞는데요? 제가 낮에 계산 실수했나 봐요. 죄송해요, 어머니. 화영이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 역시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아직 일이 서투른 아이인데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잘못 내줬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괜찮다.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쓰자 하고 좋게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 월요일 또다시 2만 원이 넘는 돈이 계산기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그날 밤 가게에 홀로 남아 텅 빈 돈통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설마 내 며느리가 내가 아파트까지 떡하니 사준 그 아이가 고작 이 몇만 원 때문에 가게 돈에 손을 댈 리가 없어.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CCTV라도 돌려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며느리를 의심한 저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아들과의 관계도 껄끄러워질 게 분명했죠. 저는 애써 나쁜 생각들을 지워버리려 노력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 거야. 조금 더 지켜보자. 하지만 의심은 한번 싹트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는 잡초와도 같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화영이의 행색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화영이가 반짝이는 로고가 박힌 누가 봐도 값비싸 보이는 핸드백을 메고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어머, 화영아. 가방 새로 샀니? 예쁘다. 제가 무심코 던진 말에 화영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이거요? 그냥 인터넷 쇼핑몰에서 싸게 산 거예요. 짝퉁이에요, 짝퉁. 그렇게 말하며 가방을 등 뒤로 슬쩍 감추는 모습이 어딘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구두와 코트가 바뀌고 네일샵에서 곱게 관리받은 손톱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주는 용돈이라고 해봤자 한 달에 50만 원 남짓이었고 남길이 월급도 뻔한데 어떻게 저런 것들을 살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아들 내외를 집으로 불러 저녁을 먹으며 넌지시 물어봤어요. 남길아, 요즘 화영이가 멋을 많이 부리는 것 같더라. 무슨 좋은 일 있니? 그러자 남길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엄마도. 화영이가 원래 꾸미는 거 좋아하잖아요. 결혼 전에 악착같이 모아둔 돈이 좀 있대요. 그걸로 스트레스도 풀 겸 사는 거죠. 저한테는 돈 한 푼 달란 소리 안 해요. 얼마나 기특한데요. 제 아들은 그렇게 아내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저 순진한 녀석. 아내의 씀씀이가 커졌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걸까? 머릿속이 온갖 생각들로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의심만으로 며느리를 추궁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저는 그저 화영이의 얼굴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여전히 상냥하고 싹싹하게 웃고 있는 저 얼굴 뒤에 과연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화영이가 계산대 앞에 서 있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평화는 그때부터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며칠을 보냈지만 가게 돈은 거짓말처럼 딱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제가 예민하게 신경 쓰는 걸 화영이가 눈치챈 걸까? 아니면 정말 내 착각이었을까? 마음을 놓아야 하나 싶던 찰나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수요일 오후였어요. 손님이 뜸한 시간이라 화영이는 계산대를 지키고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저녁 장사를 위한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죠. 그때 딸랑하는 소리와 함께 가게 단골인 길 건너 철물점 박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박 사장은 우리 가게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부터 찾아온 30년 지기나 다름없는 손님이었어요. 사장님, 궂은 날씨에 고생 많으시네. 칼국수 한 그릇 줘요. 뜨끈하게. 어유, 사장님 오셨어요? 비 오는데 웬일이세요? 허허, 이런 날은 사장님네 칼국수 국물이 더 생각나지. 막걸리도 한잔 할까? 저는 웃으며 칼국수를 말아내 주었고 박 사장은 맛있게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계산대로 향한 박 사장은 지갑에서 빳빳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 화영이에게 건네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주방과 계산대의 거리가 멀지 않아 두 사람의 대화 소리도 들렸어요. 총 10,000원입니다, 손님. 여기 5만 원. 거스름돈은 됐고 현금 영수증도 필요 없어. 수고해요, 아가씨. 박 사장은 남은 4만 원을 팁처럼 그냥 두고 가려는 듯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화영이가 손사래를 치며 기어이 거스름돈 4만 원을 쥐어주는 것 같았어요. 아이고, 손님.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하는 상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며느리 참 정직하고 착한 애하고 속으로 흐뭇하게 생각했습니다. 박 사장이 나가고 나서도 한동안 마음이 훈훈했어요. 내 의심이 정말 오해였구나. 저렇게 착한 아이를 내가 잠시나마 의심했구나 싶어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죠. 하지만 그날 저녁 마감을 하고 정산을 하던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포스 기록을 쭉 훑어보는데 박 사장이 다녀간 그 시간대에 10,000원짜리 현금 결제 기록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카드 결제 내역에도 없었고 현금 매출 전체를 아무리 다시 세어봐도 그 10,000원이 들어온 흔적이 없었어요. 대신 조금 전 화영이가 퇴근하면서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들렀다 가야겠다며 10,000원짜리 몇 장을 제게 생활비로 받아간 것이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가, 혹시 아까 철물점 사장님 오셨을 때 말이다. 계산을 어떻게 했니? 수화기 너머로 화영이의 목소리는 아주 태연했습니다. 철물점 사장님이요? 아, 그분. 칼국수 한 그릇 드시고 10,000원 내고 가셨어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그런데 포스기에 기록이 없구나. 혹시 입력하는 걸 깜빡했니? 네, 그럴 리가요. 제가 분명히 입력했는데요. 어머니께서 못 찾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머니, 혹시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돈을 어떻게 했다고요? 화영이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당혹감이 잔뜩 묻어났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딱 그 짝이었습니다. 제가 무언가 더 추궁하려 하자 화영이는 어머니,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너무 서운해요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분노와 배신감으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제 며느리는 제 등 뒤에서 가게 돈을 훔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죠. 저걸 어떻게 해야 하나? 당장 남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둘을 쫓아내야 하나? 하지만 제 아들 녀석의 물러터진 성격을 아는데 증거도 없이 말했다가는 오히려 저만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화영이 편을 들게 뻔했습니다. 그래, 증거.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가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저만의 작은 실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은행에서 막 찾아온 빳빳한 5만원권 지폐 3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볼펜 끝으로 신사임당의 눈썹 옆 아주 작은 점, 그리고 뒷면의 대나무 그림 한가운데에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하기 힘든 저만의 표식을 해두었습니다. 제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표식을 해둔 돈들을 다른 지폐들 사이에 섞어 계산기 돈통 가장 안쪽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날따라 화영이는 제 눈치를 살피며 유독 더 싹싹하게 굴더군요. 어젯밤 일 때문에 제 기분을 풀어주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죠? 죄송해요. 어머니 마음 그런 거 아닌 거 아는데. 라며 팔짱을 껴오는데 소름이 돋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행동하며 화영이에게 계산대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방에 틀어박혀 일부러 더 큰 소리로 그릇을 닫고 재료를 다듬으며 제 존재를 숨겼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가게 마감 시간이 되었습니다. 화영이는 평소처럼 밝게 인사하며 퇴근했고 가게에는 또다시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천천히 계산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돈통을 열고 그날의 현금 매출을 정산하기 시작했죠.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 한 장 세어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만원권 뭉치를 집어들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침에 제가 넣어두었던 저만의 표식이 있던 5만원권 3장 중 2장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매출은 포스기 기록보다 정확히 10만원이 비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결국 이렇게 확인을 하고야 마는구나. 더 이상의 의심도 미련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제 며느리는 도둑이었습니다. 제 아들의 아내는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아끼고 사랑해 주려 했던 그 아이는 제 뒤통수를 치고 가게 돈을 훔쳐 자기 배를 채우고 있던 파렴치한 도둑년이었던 겁니다. 저는 텅 빈 가게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서 차갑게 식어버린 돈통을 한참 동안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허탈함과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지독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머릿속은 차갑게, 아주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어요.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도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그날 밤, 저는 분노에 몸을 떠는 대신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뜨거웠던 피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느낌이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저 교활한 여우의 꼬리를 잡아서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어설픈 심증이나 정황 증거로는 안 돼요.
제 아들 남길이조차도 보고 나면 변명 한마디 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하고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가게 문을 열자마자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매장용 CCTV, 들키지 않는 녹화, 수많은 검색 결과를 훑어보며 가장 작고 화질이 선명하며 설치가 간단한 제품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곧장 전화를 걸어 당일 설치가 가능한지 물었죠. 다행히 저녁 시간에 와줄 수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화영이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저녁은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으니 너희끼리 오붓하게 외식이라도 하렴이라며 카드로 넉넉하게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제 돈으로 데이트를 즐기며 좋아할 그 애의 얼굴을 상상하니 헛웃음이 나왔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약속된 시간에 설치 기사님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기사님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했어요. 계산대 위에 있는 메뉴판 뒤쪽 아주 작은 틈새에 카메라를 숨겨달라고요. 계산하는 사람의 손과 포스기 화면, 그리고 돈통 내부까지 모두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완벽한 각도였습니다. 또한 제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하고 녹화할 수 있도록 설정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모님, 혹시 직원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기사님이 눈치 빠르게 물었지만 저는 그저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해서요. 도난 방지 차원이죠라고 둘러댈 뿐이었습니다. 1시간 남짓한 설치 작업이 끝나고 제 스마트폰 화면에 가게 계산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을 때 저는 마치 전쟁을 앞둔 장수처럼 비장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제 눈이 24시간 저곳을 지켜볼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여우 사냥을 위한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화영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가게에 나와 일을 했어요. 저는 태연하게 행동하며 그 애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신경은 스마트폰 화면에 쏠려 있었죠. 주방에서 일하는 척하며 수시로 실시간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게에 계속 붙어 있으니 경계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맹수가 사냥감을 덮치기 전에는 끈기 있게 기다리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손님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저는 일부러 가장 바쁜 시간을 노렸어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람의 본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저는 화영이에게 계산대를 맡기고는 갑자기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아야,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프구나. 아무래도 혈압이 오르는 것 같아. 나 저기 안쪽 방에서 잠깐만 누워 있을 테니 점심시간만 너가 좀 맡아다오. 어머, 어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화영이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연기력에 새삼 감탄할 지경이었죠. 괜찮다. 한숨 자고 나면 나아지겠지. 부탁한다. 저는 비틀거리는 척 작은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스마트폰을 꺼내 CCTV 앱을 실행했어요.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손님들이 밀려들고 있었고 화영이는 분주하게 손님을 맞이하고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몇 분이 흘렀을까요? 중년 여성 손님 2분이 칼국수 2그릇값 18,000원을 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2만 원을 냈고 화영이는 거스름 돈 2,000원을 내주었죠.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나가자마자 화영이는 아주 빠르고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포스기의 전체 취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방금 받은 2만 원 중 1만 원짜리 한 장을 계산기에 넣고 나머지 1만 원짜리 한 장은 자기 알치마 주머니 속으로 쓱 밀어 넣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불과 2, 3초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너무나도 능숙하고 태어난 그 손놀림에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잠시 후 한 청년이 만두 한 판 값인 7천 원을 1만 원짜리로 계산했습니다. 화영이는 거스름 돈 3천 원을 내주고는 이번에는 아예 포스기에 입력을 하지도 않고 받은 1만 원을 그대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바쁜 시간이라 영수증을 확인하는 손님이 거의 없다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겁니다. 저는 차가운 분노로 온몸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면 속 며느리의 얼굴은 상냥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은 다음 사냥감을 찾는 매처럼 탐욕스럽게 번뜩이고 있었어요.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제가 지켜보는 앞에서만 화영이가 그런 식으로 빼돌린 돈은 무려 5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모든 장면을 하나도 빠짐없이 녹화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위로 선명하게 찍히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돈을 훔치는 그 교활한 손놀림. 이것이야말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녹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조용히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는 온데간데 없고 정신은 얼음처럼 차갑고 맑아졌습니다. 방에서 나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오는 화영이에게 이제 좀 괜찮아졌다. 고생 많았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화영이는 다행이에요, 어머니. 푹 쉬세요라며 활짝 웃더군요. 그 미소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가. 마음껏 웃어두렴. 너의 그 더러운 미소를 볼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제 손안에는 이제 날카롭게 벼려진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가증스러운 가면을 언제 어떻게 벗겨낼 것인가 하는 문제뿐이었죠.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주연 배우를 심판대에 올릴 시간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범행을 담은 영상을 확보한 다음 날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듯 평범하게 돌아갔습니다. 가게 앞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고 단골 손님들은 반갑게 인사를 건넸으며 주방의 육수는 구수한 냄새를 피워 올렸죠. 하지만 제 마음속 세상은 완전히 뒤집힌 후였습니다. 모든 것이 이전과 같을 수 없었어요. 그날 아침 가게에 들어선 화영이의 얼굴을 보는데 어제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았던 그 탐욕스러운 표정이 겹쳐 보여 속이 울렁거릴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날씨 정말 좋죠?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는 그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끔찍한 고문이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입꼬리를 올려 어색하게 웃어 보였어요. 그래, 날이 좋구나. 그 짧은 대답에도 제 목소리에는 서늘한 냉기가 배어 있었을 겁니다. 화영이가 잠시 제 눈치를 살피는 듯 했지만 이내 별일 아니라는 듯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날 하루 저는 화영이와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주방에 틀어박혀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육수를 젓고 김치를 써는 일에만 몰두했어요. 무언가에 미친 듯이 집중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화영이의 머리채를 잡고 그 더러운 짓을 추궁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 서슬 퍼런 기운을 느꼈는지 가게의 다른 직원들도 눈치를 보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오직 화영이만이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에게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고 계산대 앞에서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데 분노와 함께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 아이의 저런 모습을 보고 내 며느리, 내 식구라며 기뻐했구나.
내 눈이 얼마나 어두웠으면 저 교활한 뱀의 혓바닥에 놀아나며 행복을 꿈꾸었을까. 후회와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제 아들 남길이에게 알려야만 했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잔인한 과정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들이 받을 충격과 상처를 생각하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썩은 부인은 빨리 도려내야만 하는 법입니다. 더 늦기 전에, 더 큰 상처가 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어요. 저는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남길이 혼자만 따로 불러낼 기회를요. 마침 그날 저녁 화영이가 결혼 전에 다니던 회사 동기들과 모임이 있다며 일찍 퇴근했습니다. 예쁘게 차려입고 현관을 나서는 화영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바로 지금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길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에 귀찮음이 잔뜩 묻어 있었죠. 왜 엄마? 나 지금 막 퇴근해서 쉬려던 참인데. 남길아, 지금 당장 가게로 좀 오너라. 가게는 왜? 무슨 일 있어? 내일 가면 안 돼? 나 피곤한데. 안 된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그리고 올 때 화영이는 빼고 너 혼자만 오너라. 다시 말하지만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이야기니 딴소리 말고 오도록 해.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지 아들은 더 이상 투덜거리지 않고 알았어. 엄마. 바로 갈게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가게의 모든 불을 끈 채 계산대 앞 작은 테이블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직 노트북 화면만이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그 화면에는 제가 어제 녹화해둔 지옥 같은 영상이 재생될 준비를 마친 채 멈춰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뒷문에서 조심스럽게 노크 소리가 들렸고 곧 남길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두컴컴한 가게 안 홀로 앉아 있는 저를 보더니 아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왜 불도 안 켜고 이러고 있어? 무슨 일인데 그래? 사람 놀라게. 앉아라. 제 낮고 차가운 목소리에 아들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듯 말없이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트북을 아들 쪽으로 돌려 화면을 보여주고 스페이스바를 눌러 영상을 재생시켰습니다. 처음 몇 초간 남길이의 얼굴에는 이게 뭔가 하는 의아함만 가득했습니다. 화면에 비치는 것은 늘 보던 우리 가게 계산대의 풍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화면 속에서 자신의 아내인 화영이가 능숙하게 돈을 빼돌리는 첫 번째 장면이 나오자 남길이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상은 계속해서 재생되었습니다. 주문을 취소하고 돈을 챙기고 아이의 입력을 누락시키고 현금을 주머니에 넣는 장면들이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남길이의 얼굴은 시간이 흐를수록 경악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처음의 의아함은 불신으로, 불신은 충격으로, 그리고 충격은 이내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분노로 변해갔죠. 떡 벌어졌던 입은 굳게 다물렸고 하얗게 질린 얼굴 위로 핏대가 서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낀다고 믿었던 여자가 자신의 어머니 가게에서 저렇게 파렴치한 도둑질을 저지르고 있는 장면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들은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영상이 끝나고 노트북 화면은 다시 까맣게 변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들이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렸지만 아들은 마치 혀가 굳어버린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어요. 제가 먼저 그 침묵을 깼습니다. 이제 봤니? 너의 그 착하고 어여쁜 아내가 내 등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제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기리는 고개를 숙인 채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건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화영이가 그럴 리가 없어. 혹시 용돈이 부족해서 잠깐 빌린 게 아닐까? 다시 채워 넣으려고 했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실망감이 온몸을 덮쳤어요. 빌려? 남기라, 너는 지금 저게 돈을 빌리는 걸로 보여? 매일같이, 그것도 주인 몰래 주머니에 돈을 쑤셔 넣는 걸 사람들은 도둑질이라고 부른다. 언제부터 그걸 빌리는 거라고 부르게 됐니? 그리고 용돈이 부족해? 내가 매달 꼬박꼬박 50만 원씩 용돈을 줬고 너희 먹는 거며 입는 거 하다못해 아파트 관리비까지 내가 다 내주고 있는데 돈이 부족해? 저 애가 걸치고 다니는 명품 가방, 비싼 옷들은 다 어디서 난 돈으로 산 것 같으냐? 저는 언성을 높이지 않으려 했지만 터져나오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일갈의 남기리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이내 아들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테이블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덩치만 컸지 어릴 적 제게 혼날 때처럼 서럽게 우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저 역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해져서는 안 됐어요. 저는 눈물을 참고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지금 울어야 할 사람은 너가 아니라 나다. 평생을 바쳐 이룬 내 가게에서 도둑을 맞고 내 아들이 그 도둑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마주해야 하는 이 엄이란 말이다. 나는 지금 화영이에게 화가 나는 게 아니야. 너에게 실망한 거다. 어떻게 자기 아내가 저런 짓을 하고 다니는데 까맣게 모를 수가 있어. 아니, 어쩌면 알고도 모르는 척 내 돈으로 사치 부리는 아내를 그저 좋다고 감싸고 돈 것은 아니냐? 어느 쪽이든 너는 내 아들로서 자격이 없어. 제 모진 말에 아들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한참을 끄끄거리며 울던 아들은 마침내 고개를 들고 눈물로 젖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정말 몰랐어. 정말이야. 화영이가 저런 애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는 아들의 등을 말없이 두어 번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들의 인생을, 그리고 어쩌면 제 남은 인생까지도 결정지을 마지막 질문이었죠. 그래서 어쩔 거냐? 너는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 너의 그 도둑 마누라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묻고 있다. 제 질문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혼란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가게 안의 어둠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무겁게 우리 두 사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기리는 거의 말이 없어졌고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제 눈치를 살피기 바빴어요.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죠. 반면 화영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남기리의 기운 없는 모습을 보고는 남길 씨,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었어? 라며 걱정스러운 듯
물어보기까지 하더군요. 그 가증스러운 연기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치밀었습니다. 남끼리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아내에 대한 남은 미련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눈에 보였죠. 이대로 두었다가는 저 우유부단한 아들 녀석이 결국 화영이의 거짓 눈물에 또다시 속아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는 제가 직접 나서서 이 지옥 같은 연극의 막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금요일 저녁, 저는 두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저녁 집으로 오너라. 오랜만에 다 같이 저녁이나 먹자. 화영이는 신이 난 목소리로 네, 어머니. 저희가 맛있는 거 사갈게요. 라고 대답했고 남끼리는 그저 짧게 알았어. 엄마라고만 했죠. 그리고 다음 날 저녁 약속된 시간에 두 사람이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화영이의 손에는 비싼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집안의 풍경을 보고 이내 사라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맛있는 저녁 식사 대신 차갑게 닫혀있는 노트북 한 대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공기는 싸늘했고 저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식사 안 하셨어요? 저희가 뭐 차릴까요? 화영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지만 저는 대답 대신 턱짓으로 식탁 앞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거기 앉아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제 목소리에 담긴 살기를 느꼈는지 두 사람은 말없이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끼리는 이미 모든 것을 예감한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저는 남끼리를 향해 명령했습니다. 남끼라, 노트북 열고 어제 너가 본 그 영상, 너의 아내 앞에서 직접 틀어라. 남끼리의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아들은 차마 그러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니 분통이 터졌지만 여기서 제가 직접 나서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았습니다. 배신당한 남편이 직접 아내의 죄를 확인시켜주는 그림이 필요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차갑게 틀어라라고 말하자 남끼리는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고 영상을 재생시켰습니다. 화영이는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하는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화면 속의 자신이 익숙한 손놀림으로 돈을 훔치는 장면이 나오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격렬하게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몇 분 동안 집안에는 오직 노트북에서 흘러나오는 가게의 소음과 화영이의 거칠어진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영상이 끝나자 화영이는 잠시 동안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애가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빌 것이라고,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보여줄 것이라고 아주 잠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완벽한 착각이었어요. 잠시의 침묵 후 화영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니 이내 하얗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고개를 돌려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뭐예요? 어떻게 저를 이렇게 감시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명백한 불법 촬영이에요. 제 사생활을 침해하신 거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는 거 아세요? 사과나 변명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그 적반하장의 태도에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안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동정심마저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신고, 그래 하려무나.
어디 한번 해봐. 그럼 경찰서 가서 이 영상 틀어놓고 아주 상세하게 조사를 받게 되겠지. 너가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훔쳤는지 아주 똑똑히 말이다. 사생활? 내 가게에서 내 돈을 훔치는 게 그게 너의 사생활이더냐? 제 서슬퍼런 외침에도 화영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저를 쏘아붙였죠. 제가 언제 훔쳤다고 그러세요? 증거 있어요? 저 영상이 조작된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설령 제가 돈을 좀 만졌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죽을 죄예요? 시어머니 가게 일 도와주면서 그 정도 수고비도 못 받아요? 어머니는 저한테 너무 박하게 구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아이와 인간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종류의 인간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에 놓인 노트북 옆으로 또 다른 서류철 하나를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수고비? 좋다. 그럼 그동안 너가 훔쳐간 돈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볼까? 내가 지난 몇 달간의 장부와 포스기 기록, 그리고 이 영상을 토대로 계산한 것만 수백만 원이다. 당장 그 돈 한 푼도 빠짐없이 다 갚아라. 그리고 내가 사준 그 집에서 당장 나가. 그것이 저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영이는 제 말을 듣고는 코웃음을 치더군요. 그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그 집 말이에요? 그 집은 어머니 집이 아니라 저희 집이에요. 남길 씨랑 제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법적으로 완벽한 저희 부부의 재산이라고요. 어머니께서 나가라 마라 하실 권리가 없으시다는 뜻이죠. 안 그런가요, 여보? 화영이는 제 옆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남길이의 팔짱을 끼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남길이는 제 얼굴과 화영이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제 인생 최악의 실수가 바로 저 여자를 며느리로 들인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저 여우 같은 계집이 아직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죠. 제가 이 싸움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시작했을 리가 없다는 것을요. 화영이의 자신만만한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지만 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뻔뻔한 얼굴을 보니 앞으로 제가 할 일에 대한 아주 작은 죄책감마저 완전히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식탁 위에 놓아두었던 서류철을 열어 그 내용물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법 이야기 한번 해볼까? 너가 법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으니 내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마. 제일 먼저 꺼낸 것은 몇 장의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이건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의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날, 내 통장에서 정확히 매매대금 액수만큼의 돈이 수표 한 장으로 인출된 기록이다. 그리고 이건 그 수표가 아파트 전 주인에게 그대로 넘어가서 그 사람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확인서지. 너희 두 사람의 통장은 단돈 10원도 거쳐가지 않았어. 즉, 그 집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내 돈으로 산 집이라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란다. 화영이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술을 삐죽이며 그래도 명의가 저희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라고 중얼거리더군요. 저는 다음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두 사람에게 집을 사주기 전 만약을 위해 받아두었던 증여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맞아, 명의는 너희 앞으로 해주었지. 그걸 법적으로 증여라고 한단다. 내가 너희에게 그 집을 아무런 데가 없이 선물로 주었다는 뜻이야. 하지만 말이다, 아가야.
모든 선물에는 보이지 않는 조건이라는 게 붙어 있는 법이란다. 부모가 자식에게 큰 재산을 증여할 때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한 가족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되는 것이지. 그런데 너는 어땠지? 너는 내 믿음을 배신하고 내 가게에 빨대를 꽂아 내 돈을 훔쳤어. 이건 단순한 절도를 넘어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이고 우리 가족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배신 행위야. 너는 선물을 받을 자격을 스스로 내던져 버린 거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망설이지 않고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인의 번호를 찾아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예, 사장님. 성자 칼국수입니다. 웬일이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들 남길이네 아파트 있잖아요. 그거 지금 바로 금매로 좀 내놔주세요. 제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옆에 있던 화영이와 남길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부동산 사장님도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아니, 아드님네 집을요?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네, 사정이 좀 생겼습니다. 시세보다 1,000만 원, 아니 2천만 원을 싸게 내놓더라도 좋으니 무조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팔아주십시오. 바로 계약할 수 있는 사람으로요. 아, 예. 뭐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야 알겠습니다. 바로 광고 올리고 매수자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모든 통화를 바로 옆에서 스피커폰으로 생생하게 들은 화영이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달려들 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상의도 없이 집을 팔아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당장 취소하세요. 당장. 남길이 역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 우리 그럼 어디 가서 살아? 길바닥에 나 앉으란 말이야? 저는 두 사람을 차갑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길바닥에 나 앉든 월세방을 구하든 그건 너희 두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다. 너희가 어디 가서 살지는 내 알 바 아니야. 단 하나 확실한 건 내 돈으로 산 그 집에서 너희가 더 이상 살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이다. 너희가 그 집에서 사는 동안 나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 수 없을 테니까. 도둑을 한 지붕 아래에 두고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니? 제가 너무나도 단호하게 나오자 화영이는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며 두고 봐요.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소송이라도 해서 제 몫을 꼭 찾아올 테니까. 라며 악을 썼습니다. 저는 그런 화영이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해주었죠. 그래, 소송해라. 너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나는 너의 절도 행각이 담긴 영상 증거와 집을 온전히 내 돈으로 샀다는 금융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단다. 반면에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아무것도 없을 텐데. 변호사 비용만 날리게 될 거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이 되자마자 저는 아는 사람의 소개를 받아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가 인상적인 연륜 있어 보이는 변호사에게 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고 제가 가진 증거들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영상과 서류들을 꼼꼼하게 검토한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상황이 사모님께 아주 유리합니다. 며느리의 절도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이 영상은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고소까지도 가능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아파트 매매대금 전액을 사모님께서 부담하셨다는 금융기록이 명확하므로 설령 공동명의라 할지라도 재산에 대한 사모님의 기여도는 절대적입니다. 만약 며느리가 이혼 소송을 걸어 재산 분할을 청구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짧고 유책 배우자라는 점, 그리고 재산 형성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 때문에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사의 전문적인 설명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제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몇 가지 법적인 절차와 대응 방안에 대해 추가로 조언해 주었고, 저는 상담료를 지불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무장된 상태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서자마자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벌써 집을 보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죠.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의 톱니바퀴는 이제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도록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신하영, 너는 내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린 거야. 내가 내게서 훔쳐간 것은 고작 돈 몇 푼이 아니라 내 아들에 대한 믿음과 내 인생의 평화였다. 그리고 나는 그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해줄 생각이었다. 제가 아들네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다는 사실은 순식간에 화영이의 귀에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온 바로 다음 날이었을 겁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나 한숨 돌리려던 참이었죠. 가게 문이 부서져라 열리더니 화영이가 악기 같은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더 이상 상냥한 며느리의 가면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직 도끼와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죠. 어머니,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어떻게 진짜로 집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가게 안에 있던 몇몇 손님들과 아르바이트생의 시선이 전부 화영이에게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화영이는 주변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산대로 달려와 제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그 부동산에 전화해서 집 걷어들이세요. 안 그러면 저 정말 어머니 가만 안 둘 거예요. 이 늙은 여편네가 노망이 났나. 내 집을 마음대로 팔려고 해. 늙은 여편네라는 말에 제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를 지르는 대신 조용히 화영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가, 너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이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그리고 여긴 너의 안방이 아니라 내 소중한 일터다. 손님들 다 계시는 데서 이게 무슨 무례한 행패냐? 당장 나가지 못해? 무례, 행패? 지금 자기 아들 내외를 길바닥에 나앉게 하려는 사람이 할 소리예요? 이 모든 게 다 어머니 욕심 때문이잖아요. 아들한테 사준 집이 아까워서 며느리가 좀 꾸미고 다니는 게 배 아파서 이러시는 거잖아요. 이 돈만 아는 구두쇠 같은 할망구야. 화영이는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고 제게 온갖 막말과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당황해서 옹성거렸고 아르바이트생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저 추악한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김치를 담글 때 쓰려고 옆에 놓아두었던 굵은 소금이 가득 담긴 커다란 바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저를 보고 화영이가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다시 악을 쓰려던 찰나였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향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소금 바가지를 그대로 엎어버렸습니다. 이 더러운 것아, 어디 신성한 내 가게에 와서 그 더러운 주둥이를 놀려 이 소금 맞고 썩어 빠진 내 신부와 함께 잡기처럼 썩 물러가거라. 당장 꺼져.
짭짤한 굵은 소금이 화영이의 머리와 얼굴, 옷 위로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화영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소금 세례를 맞은 채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적인 광경에 숨을 죽였어요. 곧 정신을 차린 화영이가 쇳소리 같은 비명을 지르며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저는 이미 계산대에서 커다란 빗자루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이 빗자루로 내 다리를 분질러 버릴 줄 알아라. 내 가게에서,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지 못해. 제 기세에 눌린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비참한지 깨달은 것인지 화영이는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온몸에 소금을 뒤집어 쓴 채 헝클어진 머리로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던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화영이는 두고 봐 절대로 이렇게 안 끝나라는 저주를 남기고는 손님들의 비웃음과 경멸의 시선을 받으며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후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흩어진 소금을 쓸어 담고 손님들에게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좀 있어서요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들은 오히려 저를 위로하며 사장님, 힘내세요. 아이고, 웬 저런 상스러운 것이 다 이때라며 화영이를 욕해 주었죠. 그날 이후 화영이는 2번 다시 제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하겠다고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내놓은 덕분이기도 했지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이 마치 하늘이 제 편을 들어주는 것만 같았어요.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잔금을 치를 날짜와 이사 날짜가 잡혔습니다. 마침내 이삿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꼴을 제 2눈으로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에 아침 일찍부터 아들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제가 사준 소파에 앉아 제가 골라준 커튼이 쳐진 창밖을 바라보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이 집에서 손주를 보며 행복하게 늙어갈 것을 꿈꾸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곧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함께 남길이와 화영이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발견한 화영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이 되었고 남길이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눈을 단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우리 3사람 사이에 흐르는 냉랭하고 살벌한 기류를 눈치채고는 말없이 짐을 나르기만 했어요. 화영이는 보란듯이 물건들을 거칠게 다루었습니다. 서랍을 쾅쾅 닫고 이삿짐 박스를 발로 툭툭 차며 제게 무언의 시위를 했죠. 저는 그저 팔짱을 낀 채 소파에 앉아 묵묵히 그 모든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제가 사준 냉장고, 제가 골라준 텔레비전, 남길이가 좋아하던 서재의 책상까지 제 돈과 정성으로 채워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집 밖으로 실려나가는 모습을 보니 시원한 마음 한편으로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짐이 거의 다 빠져나가고 휑한 거실에 섰을 때 남길이가 마침내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전부 다 그냥 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나한테 할 게 아니라 너의 인생에다 해라. 너의 어리석은 선택이 너의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았으니. 저는 차갑게 말하고는 먼저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집은 이제 더 이상 제 아들의 집이 아니었고 저 역시 그곳에 단 한 톨의 미련도 남겨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2사람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들의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김씨 아주머니가
제게 아는 척을 하며 말을 건네왔습니다. 어머, 성자씨. 그 아들 내외 말이야. 우리 동네 반지하로 이사 왔더라. 아이고, 훤칠한 아파트 살다가 어쩌다 그 퀴퀴한 반지하로 갔대? 낮에도 해가 안 들어서 불 켜고 살아야 하는 덴데. 며느리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됐던데 매일같이 둘이서 싸우는 소리가 담벼락 너머로 들린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그저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렇죠. 뭐라며 애매하게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꼴 좋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돈으로 누리던 안락한 삶이 사라지자 두 사람의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비바람을 막아주던 튼튼한 집이 사라지자 그 안에 있던 두 사람의 허울뿐인 사랑 역시 비바람에 맥없이 흔들리고 있는 거겠죠. 그것이 바로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삶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어요. 가게 장사는 여전히 잘 되었고 매일 밤 돈이 맞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던 일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늘 아들 녀석에 대한 걱정이 무거운 돌덩이처럼 자리 잡고 있었죠.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건지, 그 지독한 계집 밑에서 어떤 수모를 당하고 살고 있는 건지, 일부러 외면하려 해도 어미의 마음이라는 게 그리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더군요.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남아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조심스럽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는 제 아들 남길이가 서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본 아들의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얼굴 살은 쏙 빠져 광대뼈가 드러나 있었고 눈 밑은 거무죽죽하게 죽어 있었으며 입고 있는 옷은 구겨지고 후줄근해서 어디서 노숙이라도 하다 온 사람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던 일을 멈추고 다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새로 반죽해 두었던 밀가루를 꺼내 얇게 밀고 칼로 정성껏 썰어 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펄펄 끓는 육수에 면을 넣고 애호박과 달걀지단을 고명으로 듬뿍 얹어 뜨끈한 칼국수 한 그릇을 말아 아들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펄펄 끓는 김이 올라오는 칼국수 그릇과 김치가 담긴 작은 종지, 그리고 수저. 그것이 제가 아들에게 건넨 첫인사였습니다. 남길이는 멍하니 칼국수 그릇을 내려다보기만 할 뿐 좀처럼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안 먹을 거냐? 제 말에 아들은 그제야 천천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국물 한 숟가락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죠.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아들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툭 터진 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더니 이내 어린아이처럼 흐엉, 흐엉 소리를 내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서름과 고통, 후회를 그 눈물에 담아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그저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등을 두드려주지도 괜찮으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지금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자신의 비참함을 온전히 마주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울던 아들은 이내 허겁지겁 칼국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면발을 입안으로 밀어넣고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렇게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나서야 아들은 마침내 고개를 들고 제게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아들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반지하 월세방에서의 생활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햇볕이 들지 않아
낮에도 불을 켜야 하는 집은 곰팡내가 진동했고 비가 오는 날이면 벽지가 축축하게 젖어들었다고 해요. 무엇보다 두 사람을 힘들게 한 것은 가난이었습니다. 제가 사준 아파트와 생활비가 끊기자 남기리에 빠듯한 월급만으로는 두 사람이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죠. 모든 불행의 화살은 남기리에게로 향했습니다. 화영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남기리에게 폭언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너는 대체 잘하는 게 뭐야? 능력 없는 놈아. 너의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빌빌거리더니 그 꼴 좀 봐라. 이게 다 너랑 너의 그 지독한 엄마 때문이야. 라며 온갖 비난과 저주를 쏟아냈다고 해요. 처음에는 남기리도 그럼 도둑질한 너는 잘했냐? 며 맞서 싸웠지만 그런 날이면 화영이는 집안의 물건을 부수고 던지며 발악을 했고 결국 남기리는 입을 닫는 쪽을 택했다고 합니다. 화영이는 이를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매일 방구석에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남기리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닥달했습니다. 가서 너의 엄마한테 빌기라도 해. 그깟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가서 싹싹 빌면 그 늙은이가 돈 몇 푼 안 던져주겠어? 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해요. 남기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고 이 여자와 내가 정말 부부가 맞는지,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지 깊은 회의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엄마 말이 다 맞았어.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눈이 멀었던 거야. 저런 여자인 줄도 모르고 엄마 말은 듣지도 않고 내가 바보였어. 남기리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제 칼국수 한 그릇을 먹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굶주리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엄마의 품이 얼마나 따뜻했는지를 깨달았다고 말하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의 빈 그릇을 치우고 시원한 물 한 컵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남기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새끼야. 그 사실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다. 제 말에 아들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이어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절대로 도둑년의 시어머니가 될 생각은 없다. 내 아들이 도둑의 남편으로 사는 것을 눈뜨고 지켜볼 생각도 없어. 너에게 선택지를 주마.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그 계집과 깨끗하게 갈라서라.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사람답게 살겠다고 결심한다면 이 어미는 두 팔 벌려 너를 다시 받아줄 것이다. 내 집 문은 언제나 너를 위해 열려 있을 거야. 하지만 만약 너가 이 상황에서도 그 계집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지옥 같은 삶을 계속 선택하겠다면 나 역시 너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다시는 나를 찾아올 생각도 내 가게 문턱을 넘을 생각도 하지 마라. 그것이 제가 아들에게 내민 마지막 조건이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선택은 온전히 아들의 몫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 함께 썩어 문드러질 것인지. 남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서 수만 가지 감정이 오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줘, 엄마. 그 말을 남기고 아들은 힘없는 발걸음으로 가게를 나섰습니다. 저는 멀어져가는 아들의 지친 뒷모습을 보며 부디 제 아들이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지 않기를,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다녀간 후 또다시 몇 주가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제 삶을 재정비하는 데 집중했어요.
아들 내외에게 사주었던 아파트를 판 돈은 고스란히 제 통장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 돈을 보고 있자니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 썼던 돈이 결국 이렇게 다시 제게로 돌아와 상처와 후회만을 남긴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수는 없었죠. 저는 이 돈을 저와 제 가게를 위해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30년 넘은 낡은 가게를 리모델링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둡고 칙칙했던 벽지를 걷어내고 밝은 색으로 페인트 칠을 새로 했고 삐걱거리던 낡은 테이블과 의자들은 모두 튼튼하고 깔끔한 원목 가구로 바꾸었습니다. 주방의 낡은 조리대와 환풍시설도 최신식으로 교체했죠. 가게 입구의 낡은 간판도 성잔의 송칼국수라는 세련된 글씨체로 새로 달았습니다. 며칠간의 공사 끝에 제 가게는 예전의 허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밝고 쾌적한 공간으로 완벽하게 재탄생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가게에서 다시 장사를 시작하니 기분부터가 달랐습니다. 손님들도 가게가 아주 환해졌네. 사장님, 돈 많이 버셨나 봐요라며 덕담을 건네주었죠. 깨끗해진 가게만큼이나 제 마음속의 응어리도 조금은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한 선물을 하나 하기로 했습니다. 평생 버스와 지하철만 타고 다니고 자가용은 사치라고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더 이상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모아둔 돈의 일부를 가지고 자동차 대리점을 찾아가 작고 운전하기 편한 소형차 한 대를 계약했습니다. 며칠 후 반짝이는 새 차를 직접 운전해서 가게 앞에 세웠을 때 저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솟아났어요. 그렇게 제 삶이 새로운 활기를 찾아가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가게 일을 마치고 새로 산 차를 운전해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가게 앞에 남길이가 서 있었습니다. 몇 주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어요. 여전히 마른 얼굴이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절망에 빠져 있거나 어두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큰 결심을 한 사람처럼 그 눈빛은 차분하고 단단해 보였죠. 남길이는 제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 그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한 장의 서류였습니다. 그 서류의 제목은 이혼소장 접수증명원이었습니다. 가정법원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저는 놀라서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은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해. 아니, 이혼 소송 시작했어. 그 여자 끝까지 자기 잘못은 인정 안 하더라. 내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위자료랑 재산 분할로 아파트 값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더군. 그래서 내가 말해줬어. 좋게 말할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으면 법정 가서 너의 절도 영상 증거로 제출하고 형사 고소까지 진행해서 전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그랬더니 그제야 자기 짐을 싸서 나가더라고.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 알고 싶지도 않고. 아들은 지난 몇 주간의 일을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미련이나 분노가 아닌 지독한 악연을 끊어낸 사람의 후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 어리석음 때문에 엄마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줬어. 정말 죄송해. 아들은 제 앞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죠. 됐다.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다. 고생 많았다, 내 아들. 이제 다 끝났어.
집으로 가자. 제 말에 아들의 눈에 다시 한번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예전의 것과 다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 남기리는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제 가게에 나와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서툴고 어설펐지만 예전처럼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기가 할 일을 찾아 했습니다. 손님들의 그릇을 치우고 주방 바닥을 닦고 무거운 밀가루 포대를 나르며 땀을 흘렸죠.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니 잃어버렸던 제 아들을 다시 찾은 것 같아 가슴 벅차게 기뻤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습니다. 화영이는 재판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법원은 남끼리의 이혼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두 사람을 법적으로도 안전히 남남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제 가게에는 저와 제 아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다시 가득 찹니다. 가끔 아들이 실수를 하면 아이고 이 녀석아 정신 안 차릴래 하고 타박을 주기도 하지만 그조차도 행복한 일상입니다. 손님들은 저와 아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아들이 듬직하니 사장님은 이제 걱정 없겠네라며 부러워하곤 하죠. 저는 오늘도 뜨거운 육수를 끓이고 정성껏 반죽을 밀어 칼국수를 만듭니다. 제 인생에 불어닥쳤던 그 지독한 폭풍은 이제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폭풍이 핥히고 간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 덕분에 저는 제 삶의 소중함을 그리고 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저 자신과 제 아들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 겁니다. 텅 비었던 제 마음이 뜨끈한 칼국수 국물처럼 다시 든든하게 채워지는 기분입니다. 이보다 더 속 시원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이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지긋지긋했던 이혼 소송까지 완전히 마무리되자 제 삶에는 비로소 완전한 평화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가게는 손님들로 연일 북적였고 제 옆에는 이제 듬직한 아들이 묵묵히 서서 일을 돕고 있었죠. 이따금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면 제가 알던 예전의 착하고 순박한 아들의 모습이 돌아온 것 같아 마음이 놓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저는 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상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기리는 말이 부쩍 줄었습니다. 일을 할 때는 군소리 없이 묵묵히 제 몫을 해냈지만 그 모습이 마치 감정이 없는 기계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손님이 없을 때면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곤 했죠. 예전처럼 농담을 건네거나 살갑게 웃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그늘진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섣불리 그 상처를 건드려 덧나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약이 되어주기를, 아들이 스스로 그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기를 묵묵히 기다려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주말이라 단체 손님 예약이 많은 날이었어요. 오전에 한 손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저녁 7시에 어르신 12분이 식사를 하러 오시겠다고 예약을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것은 남길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재료를 다듬으며 남기라, 예약 장부에 잘 좀 적어 놓아라. 자리 미리 빼놔야 하니까. 하고 일렀죠. 네, 엄마. 하는 아들의 대답을 분명히 들었고요. 하지만 저녁 시간이 되어 가게가 한창 붐비는데 예약 장부를 확인해 보니 남기리가 받은 그 단체 예약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설마 하는 마음에 아들에게 물었지만 아들은 내가 아까 적어둔 것 같은데라며 당황한 얼굴로 머리만 극적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예약 손님들이 우르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저는 혼비백산하여 손님들에게 달려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해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 직원의 실수로 예약이 누락된 모양입니다. 자리가 나는 대로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행히 손님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서 큰 소란 없이 넘어갔지만 저는 그날 밤 가게에 남아있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의 실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최근 들어 주문을 잘못 받거나 거스름 돈 계산을 틀리는 등 자잘한 실수들이 눈에 띄게 잦아졌습니다. 예전의 남끼리는 결코 이렇지 않았어요. 가게 문을 닫고 텅 빈 홀에 아들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아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이는 아들에게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기라, 너 요즘 무슨 생각하니? 솔직하게 말해봐. 아들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거운 침묵만이 우리 사이에 흘렀죠. 제가 다시 한번 재촉하자 아들은 마침내 참아왔던 속내를 어렵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나 내가 너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어. 아들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습니다. 생각해봐, 엄마. 내 나이가 벌써 30 중반이야. 그런데 이 나이 먹도록 이룬 건 하나도 없고 사기 결혼당해서 이혼남 신세에 가진 돈 한 푼 없이 다시 엄마 가게에 빌부터 살고 있잖아. 가게에서도 매일 실수투성이지. 난 정말 구제불능인 인간인가 봐. 내가 너무 비참하고 한심해서 밤에 잠도 안 와.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들은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깊은 자기 혐오와 무력감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혼의 상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패배감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옆으로 다가가 그 넓은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아들아, 뭐가 그렇게 한심해? 너는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야. 넘어진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라고.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용기 있는 일인데 왜 너 자신을 그렇게 깎아내리기만 하는 거야? 저는 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내가 29 어린 나이에 너 하나 데리고 이 시장 바닥에 처음 칼국수 자판을 펼쳤을 때의 이야기. 주변의 무시와 멸시 속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지만 잠든 너의 얼굴을 보며 다시 힘을 냈던 이야기.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넘어진다. 중요한 건 넘어진 사실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용기야. 너는 지금 그 용기를 내고 있는 중이야. 엄마 가게에 빌부터 사는 게 아니야. 너는 너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발판을 다지고 있는 거라고. 여기는 그냥 내 가게가 아니라 너와 나의 새로운 보금자리이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만들어갈 터전이야. 제 진심 어린 위로에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아들은 결심이 선 듯한 얼굴로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럼 나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 뭐를 말이냐? 칼국수 말이야. 그냥 홀에서 서빙이나 하고 계산이나 하는 거 말고 엄마처럼 진짜 칼국수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 반죽하는 법부터 육수 내는 비법까지 나한테 전부 다 가르쳐줘. 나 이제 엄마의 아들이 아니라 성자 칼국수의 후계자가 되고 싶어. 아들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결연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는 순간 제 아들이 드디어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올 첫걸음을 떼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아들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 진작 그 말이 나올 줄 알았다. 좋다. 내일부터 당장 시작하자. 대신 한번 시작하면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기 없기다. 내 수제자 되는 길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테니 각오 단단히 해야 할 게다. 다음 날 새벽부터 남끼리의 혹독한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이라고 해서 봐주는 법이 없었어요. 새벽 4시 반, 저와 함께 일어나 가장 먼저 육수 재료를 손질하는 것부터 가르쳤습니다. 좋은 멸치를 고르는 법, 다시마의 진액을 빼는 법, 채소를 어떤 크기로 썰어야 국물 맛이 가장 시원하게 우러나는지, 수십 년간 제 몸으로 터득한 비법들을 하나하나 전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관문은 반죽이었습니다. 제 칼국수의 생명은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직 손의 힘으로만 치대어 만든 쫄깃하고 부드러운 손 반죽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남끼리에게 밀가루와 물, 소금의 황금 비율을 알려주고 직접 반죽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남끼리는 팔에 힘을 주고 열심히 반죽을 주물렀지만 그 결과물은 떡처럼 질거나 푸석푸석하게 갈라지기 일쑤였습니다. 아니, 힘으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손목의 스냅을 이용하고 체중을 실어서 반죽 전체에 공기가 골고루 들어가게 해야지. 다시 해봐. 몇 시간을 땀 흘려 만든 반죽을 버리고 다시 하기를 수십 번. 남끼리의 얼굴에는 좌절감이 스쳤지만 아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다시 밀가루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끈기와 오기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마침내 남끼리가 제법 그럴듯한 반죽을 만들어냈습니다. 표면이 아기 엉덩이처럼 매끄럽고 탄력이 살아있는 반죽이었죠.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좀 쓸만하구나. 그럼 어디 그 반죽으로 직접 국수를 한번 끓여보거라. 너가 만든 첫 칼국수 어디 맛이나 한번 보자. 남끼리는 긴장된 얼굴로 자신이 만든 반죽을 얇게 밀고 정성껏 칼로 썰어 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끓는 육수에 면을 삶아 서툰 솜씨로 고명을 얹어 제 앞에 한 그릇, 그리고 자신의 앞에 한 그릇을 놓았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 각자의 칼국수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가 만든 것만큼 깊은 맛은 나지 않았습니다. 면의 굵기도 조금 들쑥날쑥했고요. 하지만 그 칼국수 안에는 제 아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자 제 가슴속이 뜨끈한 온기로 가득 차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빈 그릇을 내려놓고 아들을 향해 활짝 웃어주었습니다. 제법이구나, 이남길. 너의 첫 작품치고는 아주 훌륭했네. 제 칭찬에 아들의 얼굴에도 마침내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몇 달간 그토록 보고 싶었던 제 아들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아들이 본격적으로 칼국수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게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활기차졌습니다. 남끼리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사는 패배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손은 밀가루 반죽을 치대느라 거칠어졌고 팔뚝에는 희미한 근육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에 생기가 돌아왔죠. 단골 손님들도 남끼리의 변화를 금방 알아챘습니다. 아이고, 우리 남길 총각이 이제 주방일까지 다 배우네. 성자 씨는 이제 아들 덕에 편히 쉬어도 되겠어. 총각, 손이 아주 야무져. 나중에 어머니보다 더 맛있는 칼국수 만들겠는데?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남끼리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존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아들에게는 큰 힘이 되어주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낙이 되었고요. 이제 화영이라는 여자의 이름은 우리 모자의 대화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우리 인생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가락시장에 함께 장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좋은 배추를 한가득 사서 차에 싣고 있는데 옆 가게에서 물건을 떼러 온 다른 식당 주인이 제게 아는 척을 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성자 씨 아니야? 오랜만이네. 아드님이랑 같이 장 보러 왔나 봐. 든든하겠네. 어유,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그럼. 아, 그런데 말이야. 내가 며칠 전에 희한한 걸 봤지 뭐야. 그 사장님은 목소리를 낮추며 우리에게 무언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건네려는 듯 했습니다. 성자 씨네 그 전 며느리 말이야.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그 싹싹하게 생겼던 아가씨. 내가 동대문 새벽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봤지 뭐야. 그 이름이 나오자 저와 남끼리는 순간 동작을 멈췄습니다. 사장님은 우리가 궁금해할 줄 알고 더욱 신이 나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옷가게에서 밤새워 일하는 것 같더라고.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머리는 산발을 해가지고는 손님들한테 옷을 파는데 어찌나 신경질적이던지. 손님이 옷값을 좀 깎아달라고 하니까 이 가격에 못 사면 그냥 가세요. 하고 소리를 빽 지르는데 내가 다 민망하더라. 예전에 그 싹싹하고 예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아주 독이 바짝 오른 표독스러운 여자가 하나 서 있더라고.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글쎄요. 저야 이제 남남인데 알턱이 있나요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그 어떤 통쾌함이나 고소함도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아, 그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무감각한 사실 확인에 가까웠죠. 그것은 그녀가 더 이상 제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완벽한 타인이 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운명이었을까요?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우리는 그 사람과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모처럼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남끼리와 함께 새로 개봉한 영화를 보러 시내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와 근처 백화점 식품관에서 저녁거리를 사고 있었죠. 남끼리와 저는 새로 나올 만두 메뉴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김치만두에는 돼지고기를 좀 더 갈아 넣어야 육즙이 살아. 아니다, 이 녀석아. 너무 갈면 씹는 맛이 없어. 적당히 다져야지.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며 과일 코너를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맞은편에서 카트를 밀고 오던 한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화영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들었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값싼 티셔츠에 무릎이 나온 추리닝 바지,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은 거친 삶의 흔적으로 푸석했고 예전에 그 생기 넘치던 눈빛은 사라지고 공허함과 경계심만이 가득했습니다. 화영이도 우리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그 손에 들린 카트 안에는 할인 딱지가 붙은 몇 개의 즉석 식품들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잠시 동안 우리 세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화영이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눈 속에는 분노, 수치심, 질투, 그리고 어쩌면 아주 약간의 후회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우리 모자의 깔끔한 옷차림과 즐겁게 장을 보는 여유로운 모습이 그녀의 비참한 현실과 너무나도 선명하게 대비되었을 테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길이 역시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그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 시선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분노는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한심한 인간에 대한 무감각에 가까운 연민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화영이에게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며 그녀의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만두소에는 말린 표고버섯을 좀 불려서 다져 넣으면 향이 기가 막히게 좋아진다나. 내일 한번 시험 삼아 만들어 보자. 아, 표고버섯. 좋은 생각이야, 엄마. 우리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떤 표정으로 우리를 보고 있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제 우리 인생에 있어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그것은 그 어떤 복수보다도 더 완벽하고 최종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길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까 그 사람 봤지? 그래. 참 사람 인생 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 허무한 게 아니라 인과응보다. 자기가 뿌린 씨앗을 자기가 거두는 것뿐이지. 그러니 너는 앞으로 좋은 씨앗만 뿌리며 살면 된다. 정직하게 땀 흘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러면 너의 인생은 언제나 풍요로울 게다. 남길이는 제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우연한 만남은 우리 모자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상처의 흔적마저 깨끗하게 지워주는 마지막 소독약이 되어 주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의욕에 차 있었습니다. 과거와의 질긴 악연을 완전히 끊어냈다는 후련함이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죠. 그날 밤 남길이는 제게 자신이 며칠간 고민했다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게 칼국수 정말 맛있잖아. 그런데 가게에 직접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야.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우리 육수랑 생면 그리고 양념장을 세트로 만들어서 칼국수 밀키트로 팔아보는 건 어떨까? 인터넷으로 주문받아서 전국에 택배로 보내는 거지. 엄마의 손맛을 집에서도 편하게 맛볼 수 있게 말이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들의 제안에 저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들은 이제 단순히 제 일을 돕는 것을 넘어 가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진정한 동업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밀키트? 인터넷 판매?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하니? 복잡하지 않겠어? 엄마, 걱정 마. 내가 다 알아볼게. 포장 용기는 어떻게 할지, 온라인 판매는 어떻게 시작할지.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 성잔의 송칼국수를 전국 최고의 칼국수 맛집으로 만들 수 있을 거야. 아들의 얼굴은 희망과 자신감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얼굴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가게에 남아 새로 단장한 깨끗한 테이블에 마주 앉아 냅킨 위에 앞으로의 계획들을 빼곡하게 적어 내려갔어요. 지독한 겨울은 가고 마침내 우리 모자에게도 따스하고 희망찬 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냅킨 위에 그려지는 우리의 미래는 그 어떤 칼국수보다도 더 뜨끈하고 든든하게 제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